추석 저녁이었습니다. 한성그룹 평창동 저택 식탁에는 20명이 넘는 친척들이 둘러앉아 있었죠. 전과 나물과 탕국 냄새가 집 안가득 퍼져 있었고 웃음소리와 수저소리가 뒤섞여 흘렀습니다. 박서연은 그 긴 식탁 한쪽 끝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눈을 내리깔고 숨을 죽이고 자리를 최대한 작게 차지하면서요. 그때였습니다. 시숙 강민혁이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형수님, 이 집안대 이어줄 사람도 없는데 고생하실 필요 있나요? 식탁이 얼어붙었습니다. 누군가 수저를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끝이 하얗게 질리도록 무릎 위 냅킨을 쥐고 있을 뿐이었죠. 상석에 앉은 시어머니 한정숙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시선을 내리깔고 수저를 천천히 내려놓으셨을 뿐이었죠. 그 침묵이 어떤 의미인지 아무도 읽지 못했습니다. 이 놀라운 이야기의 전말이 궁금하시다면 잠깐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사연을 매일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보실 수 있어요. 자, 이제 그날보다 5년 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서연이 한성그룹 며느리가 된 건 결혼 첫해 봄이었습니다. 29살이었죠. 당시 서연은 서울 시내 대형 로펌에서 수석 변호사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하루 14시간씩 사무실에 붙어 살며 쌓아온 자리였죠. 계약서 한 줄, 조항 하나를 허투루 넘기지 않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서연이 결혼과 동시에 사표를 냈습니다. 한성그룹 집안 며느리가 밖에서 일하는 건 맞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에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책상을 정리했습니다. 그게 첫 번째 포기였습니다. 시어머니 한정숙은 처음부터 서연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아침 인사를 드려도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고 밥상을 차려 올려도 수저만 드실 뿐이었죠. 차갑다기보다는 투명하게 대하는 쪽에 가까웠습니다. 서연이 그 집안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구셨죠. 처음엔 적응 기간이라 생각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았을 때 서연은 그게 의도된 거리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그냥 견뎌야 했죠. 결혼 2년 차부터 아이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넌지시였습니다. 명절마다 친척 어른들이 슬쩍 던지는 말 한마디씩이었죠. 그게 3년 차가 되자 노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서연은 혼자 병원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남편 한재원은 미국 본사 파견이 길어지면서 1년에 서너 번 얼굴을 비출 뿐이었고 서연은 그 넓은 집에서 시어머니와 단둘이 지내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난임 전문 클리닉은 강남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매번 혼자 갔습니다. 접수를 하고 대기실 의자에 앉아 번호표를 쥐고 기다렸죠. 주변엔 늘 비슷한 표정의 여자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지 않으면서 각자의 긴장을 각자 안고 있었죠. 검사 결과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의사는 최대한 부드러운 목소리로 설명했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당장 해결책이 없다는 뜻이었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하다고 말하고 진료실 문을 나섰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병원 로비를 가로질러 나오면서도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주차장에 세워둔 차 문을 닫는 순간까지도요. 차 안에 혼자 앉았을 때 비로소 손에 힘이 풀렸습니다.
결과지가 무릎 위로 미끄러졌습니다. 서연은 핸들을 잡지도 시동을 걸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천장을 바라봤죠. 주차장 형광등 불빛이 차 유리를 통해 희멀겋게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습니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시댁 작은 어머니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서연은 잠깐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받았죠. 또 소식 없어? 수고하네, 정말. 그 말 끝에 짧은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네, 괜찮아요라고 대답했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주차장은 조용했습니다. 결과지는 여전히 무릎 위에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날 집에 돌아와 저녁을 차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식사를 하시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였습니다. 결혼 4년 차 봄이었습니다. 시댁 쪽 친척 아이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장소는 강남의 한 호텔 연회장이었죠. 서연은 이른 아침부터 선물을 챙기고 한복을 다려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올렸습니다. 어디서든 흠잡힐 구석을 만들지 않는 것, 그게 서연이 그 집안에서 스스로를 지키는 방식이었습니다. 연회장은 환하고 시끌벅적했습니다. 분홍빛 풍선과 꽃 장식이 테이블마다 가득했고 아이를 아는 젊은 부부들이 웃으며 사진을 찍고 있었죠. 서연은 인사를 돌았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미소를 유지하고 덕담을 건넸습니다. 그 자리에서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나갔죠. 돌잔치가 무르익을 무렵이었습니다. 아이 외할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자리를 돌기 시작했습니다. 한 명 한 명에게 아기를 건네며 안아보게 했죠. 사람들은 저마다 아기를 받아들고 예쁘다, 복이 넘친다며 웃음꽃을 피웠습니다. 그 손길이 서연 쪽으로 다가오는가 싶었습니다. 그런데 외할머니의 발걸음이 서연 바로 앞에서 멈칫하더니 자연스럽게 옆 사람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 아무 표정도 없이 그냥 지나쳤습니다. 서연은 웃음을 유지했습니다.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한 척, 그 순간이 아무렇지 않은 척 서 있었죠. 하지만 옆에서 지켜보던 친척 한 명이 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본인도 없는데 아기 냄새 맡아봤자 무슨 소용이에요. 그 말은 서연에게 직접 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소음 속에서 유난히 또렷하게 들렸죠. 서연은 잠깐 자리를 피하겠다고 했습니다. 화장실 쪽 복도로 나왔습니다. 긴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서연은 벽에 등을 기대고 잠깐 눈을 감았죠. 손끝이 차가웠습니다. 속이 울렁거렸지만 울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정확히는 울 수가 없었습니다. 울면 다시 저 자리로 돌아가서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했으니까요. 그 무렵 친정 어머니 윤 여사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돌잔치 갔지? 거기서 아기 많이 봤을 텐데 마음이 어떠니? 서연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윤 여사는 한숨을 먼저 쉬고는 서연아, 시댁에 더 잘 보여야 해. 몸도 좀 더 신경 쓰고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면 뭔가 달라지지 않겠니? 서연은 네, 알겠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다시 연회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아기는 여전히 이 사람, 저 사람 품을 옮겨 다니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테이블 끝자리에 앉아 음식을 조금 집어 먹었습니다. 잘 씹히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서연은 아무 음악도 틀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봄 저녁거리가 흘러갔습니다. 벚꽃이 한창이었죠. 예쁜 계절이었지만 서연의 눈에는 그냥 분홍빛 덩어리들로만 보였습니다. 저택에 도착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집안은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실 소파에 앉아 신문을 보고 계셨습니다. 서연이 다녀왔다고 인사를 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신문에서 눈을 떼지 않으셨습니다. 서연은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그의 추석이 돌아왔습니다. 결혼 5년 차였습니다. 명절마다 반복되던 그 긴장감이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서연은 느꼈습니다. 공기가 달라졌다는 걸, 친척들의 시선이 달라졌다는 걸, 그리고 시숙 강민혁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걸. 강민혁은 서연에게 늘 친절했습니다. 명절마다 제일 먼저 다가와 인사를 건네고 형수님 고생하신다며 음료를 가져다 주고 아이 문제에 대해서는 한 번도 직접적인 말을 꺼낸 적이 없었죠. 그래서 더 무서운 사람이었습니다. 칼날이 보이지 않는 쪽이 더 위험하다는 걸 서연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식사 자리는 20명이 넘는 인원으로 꽉 찼습니다. 서연은 아침부터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탕국을 끓였습니다. 손등에 기름이 튀어도 닦고 또 일했습니다. 상이 차려지고 사람들이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연은 식탁 끝에 앉았습니다. 늘 그랬듯이 식사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강민혁이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자연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좌중을 향한 말이었습니다. 요즘 그룹 후계 문제가 외부에서도 말이 많더라고요. 이사회에서도 슬슬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강민혁이 서연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덧붙였습니다. 형수님, 이 집안대 이어줄 사람도 없는데 고생하실 필요 있나요?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목소리도 나지막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연회장 전체에 또렷하게 박혔습니다. 누군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아이를 안고 있던 젊은 친척 며느리가 시선을 피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손이 하얗게 질리도록 무릎 위 냅킨을 쥐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한정숙은 상석에서 천천히 수저를 내려놓으셨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동조인지 분노인지 아니면 전혀 다른 무언가인지 읽을 수 없었습니다. 친척들은 각자 눈치를 보며 젓가락질을 재개했습니다. 강민혁은 태연하게 술잔을 들었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자리를 피하지 않았습니다. 밥을 다 먹었고 상을 치웠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동안 거실에서는 친척들의 웃음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설거지를 마치고 행주를 개던 그때였습니다. 시어머니 전담 비서가 조용히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낮은 목소리로 한마디를 전했습니다. 어머님께서 서재로 오시랍니다. 서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심장이 한 박자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결혼 5년 동안 시어머니가 서연을 따로 부른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행주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손을 닦으며 긴 복도를 걸어갔습니다. 거실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웃음소리가 등 뒤로 멀어졌습니다.
서재 앞에는 강민혁이 서 있었습니다. 마침 지나가는 길인 척 서 있었지만 서연을 기다린 게 분명했습니다. 그는 서연을 보며 특유의 부드러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이 부르셨어요? 고생이 많으시네요, 형수님. 서연은 아무 말 없이 서재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너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평탄했습니다. 서연은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재는 어두웠습니다. 책상이 스탠드 하나만 켜져 있었고 그 빛이 시어머니의 얼굴 절반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책과 한약 냄새가 섞여 있었죠. 서연은 문가에 서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안경 너머로 서연을 한번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앉아라. 서연은 책상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등을 곧게 펴고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숨을 최대한 고르게 유지했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방에 불러진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천천히 서랍을 여셨습니다.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서연 쪽으로 천천히 밀어내셨습니다. 서연은 봉투를 바라봤습니다. 손이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고 평탄했습니다. 짐 싸서 친정 내려가 있어라. 거기서 당분간 쉬어라. 그 말이 서재 안에 떨어졌습니다. 서연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5년이었습니다. 아침마다 인사를 드리고 밥상을 차리고 명절마다 혼자 부엌을 지키고 병원을 혼자 다니던 5년이었습니다. 그 끝이 짐 싸서 나가라는 말이었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여전히 읽히지 않았습니다. 차갑지도 미안하지도 단호하지도 않은 그냥 깊고 무거운 눈빛이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집었습니다. 안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열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머니. 그 한마디를 뱉는데 목구멍이 조여들었습니다. 서연은 일어섰습니다. 허리를 굽혀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재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는 강민혁이 없었습니다. 거실에서는 아직도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은 그 소리를 등지고 안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오래된 캐리어를 꺼냈습니다. 옷 몇 벌을 개켜 넣었습니다. 남편 사진 한 장, 약봉투들은 그대로 뒀습니다. 더 이상 가져갈 이유가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짐을 싸는 내내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너무 오래 참아온 탓인지 아니면 정말로 다 포기한 탓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냥 손이 움직이는 대로 두었습니다. 저택을 나서는 건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서연은 뒤를 한번 돌아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나오지 않으셨습니다.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서재 창문에 희미한 불빛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불빛 안에 시어머니의 실루엣이 보이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아닌 것 같기도 했습니다. 서연은 대문을 닫았습니다. 차에 올라 시동을 걸었습니다. 고속도로 진입로에 들어섰을 때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가늘었다가 수원을 지날 즈음엔 제법 굵어졌습니다. 와이퍼가 쉴 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봉투는 조수석 위에 올려져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볼 수가 없었습니다. 무엇이 들었든 지금 당장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냥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빗속 고속도로는 길고 어두웠습니다. 충청도 어딘가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져 더 이상 운전을 할 수 없었습니다. 서연은 고속도로 표지판을 따라 작은 휴게소로 빠져나왔습니다. 주차장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빗소리만 지붕을 두드렸습니다. 서연은 차를 세우고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핸들 위에 이마를 대고 숨을 고르려 했지만 잘 되지 않았습니다. 화장실이라도 다녀오자 싶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빗속으로 뛰었습니다. 세면대 앞에 서자 거울 속에 낯선 얼굴이 보였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달라붙어 있었고 마스카라가 번져 있었고 입술에 핏기가 없었습니다. 서연은 찬물을 틀었습니다. 두 손으로 물을 받아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다시 차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무언가가 들렸습니다. 처음엔 빗물이 배수구를 타고 흐르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습니다. 가늘고 끊어질 듯하고 그러면서도 분명하게 반복되는 소리였습니다. 서연의 발이 멈췄습니다. 소리는 휴게소 뒤편 분리수거장 쪽에서 났습니다.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그쪽으로 걸었습니다. 구두가 진흙탕에 빠지는 것도 몰랐습니다. 비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분리수거 컨테이너 옆에 납작하게 짓눌린 골판지 상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어 옆으로 주저앉아 있었죠. 서연은 상자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상자 귀퉁이를 들어 올렸습니다. 그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태어난 지 며칠도 안 돼 보이는 갓난아기였습니다. 얇은 담요 한 장에 쌓여 있었고 몸은 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눈은 감겨 있었지만 입술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 작은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까 서연이 들었던 그 소리였습니다. 서연의 입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두 손으로 들어 올려 가슴에 끌어안았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아기의 몸이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그 차가움이 서연의 가슴팍에 닿는 순간 10년 동안 굳어있던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아기를 품에 안고 차로 달렸습니다. 뒷좌석에 아기를 눕히고 히터를 최대로 올렸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내비게이션 버튼을 2번 잘못 눌렀습니다. 가장 가까운 응급실까지 18km였습니다. 서연은 비상등을 켜고 고속도로로 진입했습니다. 120, 130. 속도계가 올라갔습니다. 뒷좌석에서 아기의 울음소리가 가늘게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들릴 때마다 서연은 숨을 쉬었습니다. 소리가 끊어질 것 같을 때마다 더 세게 핸들을 쥐었습니다. 제발, 죽으면 안 돼. 병원 응급실 불빛이 보였을 때 서연은 숨도 쉬지 못했습니다. 차를 세우기도 전에 문을 열고 뛰어내렸습니다. 아기를 안고 유리문을 밀치며 들어서자 간호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의사가 아기를 건네받았습니다. 서연의 팔이 텅 비었습니다. 서연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옷에서 빗물이 바닥으로 흘렀습니다. 조수석에 두고 온 봉투가 떠올랐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실루엣이 떠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무런 무게가 없었습니다. 오직 저 안에서 싸우고 있을 작은 생명 하나만이 진짜처럼 느껴졌습니다. 응급실 복도는 서늘했습니다. 소독약 냄새가 형광등 불빛과 함께 복도 전체에 깔려 있었습니다. 서연은 의자에 앉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젖은 옷이 살갗에 달라붙었고 구두 안에는 빗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고 싶지 않았습니다. 한참 뒤 의사가 마스크를 내리며 복도로 나왔습니다. 고비는 넘겼습니다. 저체온증이 심했지만 아기가 버텼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숙였습니다. 눈물이 떨어졌는지 아닌지도 몰랐습니다. 잠시 뒤 서연은 차로 내려갔습니다. 조수석에 놓인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병원 주차장 불빛 아래 차 안에 앉아 봉투를 열었습니다. 첫 번째로 나온 것은 통장이었습니다. 잔액을 확인하고 서연은 숨을 멈췄습니다. 평생 혼자 만져본 적 없는 금액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류 묶음이었습니다. 첫 장을 넘기는 순간 손가락이 굳었습니다. 강민혁? 해외 법인명의 차명 계좌. 날짜별 이체네요. 이사회 조작 정황. 페이지마다 도장이 찍혀 있었고 날짜가 기록돼 있었고 서명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조용히 모아온 것들이었습니다. 서연은 페이지를 넘길수록 손이 떨렸습니다. 변호사로 일하던 시절 수백 건의 서류를 검토하던 눈이 다시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나온 것은 편지였습니다. 시어머니의 필체였습니다. 서연아, 나는 너를 차갑게 대했다. 이유를 묻지 않았을 테지. 이제 말하마. 나도 너와 같은 시간을 보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집안에서 지워질 뻔했던 때가 있었다. 그때 나를 지킨 건 누군가의 도움이 아니었다. 스스로 버티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나한테 기대지 않기를 바랐다. 기대면 약해진다. 이 집안에서 약한 사람은 살아남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서는 사람이 되기를 기다렸다. 오래 기다렸다. 민혁이는 오래전부터 움직이고 있었다. 이사회 안에 심어둔 사람이 셋이다. 내가 없어져야 그가 완성된다. 그래서 내가 먼저 너를 내보낸다. 전장에 뛰어들기 전에 무기를 쥐어주는 것, 그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전부다. 나머지는 내가 해야 한다.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알고 있다. 편지는 거기서 끝이었습니다. 날짜도 낙관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편지를 무릎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차창 밖으로 응급실 불빛이 보였습니다. 저 안에 아기가 있었습니다. 조수석에는 10년치 비리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의 손 안에는 5년 동안 한마디도 건네지 않았던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서연은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로펌을 그만두던 날 책상을 정리하며 서연은 다시는 그 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세계가 싫었던 게 아니었습니다. 그 세계에서 살아남으려면 너무 많은 것을 버텨야 했고 결혼 이후엔 버틸 자리가 없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놓아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손안에 있는 이 서류들은 서연이 가장 잘 아는 언어로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연락처를 찾았습니다. 최준혁, 로펌 동기, 현재 검사, 5년 동안 연락하지 않은 번호였습니다.
서연은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가 갔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최준혁은 세 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목소리에 잠기운이 없었습니다. 서연이 이름을 밝히자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알고 있었어. 언젠가 연락할 것 같았다고. 서연은 길게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서류가 있다고 했습니다. 강민혁 관련이라고 했습니다. 최준혁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내일 아침 만나자고 했습니다. 사흘이 걸렸습니다. 최준혁이 서류를 검토하고 보완 자료를 요청하고 내부 검토를 거치는데 사흘이었습니다. 그 사흘 동안 서연은 병원을 지켰습니다. 인큐베이터 유리 너머로 아기를 바라보며 하루에 몇 번씩 들여다봤습니다. 아기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기운을 차려가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가락이 오므라들었다 펴졌다 하는 것을 볼 때마다 서연은 숨을 참았습니다.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한아름. 두 팔 가득 안아주고 싶다는 뜻이었습니다. 강민혁 쪽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비서를 통해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추석이 끝나자마자 강민혁이 임시 이사회 소집을 요청했다는 것, 시어머니의 건강 이상을 명분으로 경영권 대행 체계를 만들려 한다는 것, 그리고 서연이 혼외 자녀를 데리고 잠적했다는 소문을 친척들 사이에 흘리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그 소식을 들으며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수순이었습니다. 이사회 날짜는 사흘 뒤로 잡혔습니다. 전날 밤 최준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민혁의 차명 계좌 3개를 추가로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전 수사관을 대기시켜 두겠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병원 복도 창문 너머로 서울 불빛을 바라봤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낯선 번호가 떴습니다. 받았습니다. 낮고 허스키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시어머니였습니다.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시어머니는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목소리는 피곤했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일 이사회에 내가 직접 간다. 너는 9시 50분까지 본관 로비로 와라. 늦지 마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연은 한참 핸드폰을 내려다봤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디에 계신지, 어떻게 그 번호로 연락을 하셨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목소리. 5년 동안 서연이 기다렸던 그 단단함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서연은 병원 탈의실에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짙은 남색 정장이었습니다. 추석 전 시어머니의 비서가 조용히 병원으로 가져다 준 것이었습니다. 서연은 단추를 잠그고 거울을 봤습니다. 로펌에서 마지막으로 법정에 서던 날 이후 처음으로 이 옷을 입는 기분이었습니다.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래된 것이 돌아온 느낌이었습니다. 아름이를 한번 들여다봤습니다. 인큐베이터 안에서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작고 고른 숨소리가 유리 너머로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은 손바닥을 유리에 가만히 댔습니다. 기다려. 금방 올게. 한성그룹 본관 로비에 도착했을 때 시각은 9시 45분이었습니다. 로비 입구에 시어머니가 서 계셨습니다. 진주 목걸이, 반듯하게 세운 허리,
서늘하고 날카로운 눈빛. 요양원의 환자복은 흔적도 없었습니다. 서연은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곁으로 걸어가 나란히 섰습니다. 시어머니가 앞을 보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준비됐느냐? 서연은 대답했습니다. 네, 어머니.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회실 문은 묵직했습니다. 오크 원목으로 만들어진 양쪽 문이 안쪽에서 잠겨 있었습니다. 복도에는 검은 양복 차림의 경호원 2명이 서 있었습니다. 강민혁이 세워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서연과 시어머니를 보자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이사회는 관계자 외 출입 금지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한 걸음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안경 너머로 경호원을 바라보시며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비켜라. 목소리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 옆으로 물러났습니다. 5년 동안 서연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장면이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이사회실 안은 조용했습니다. 긴 테이블 양쪽으로 12명의 이사들이 앉아 있었고 상석에는 강민혁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의사봉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돌린 그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습니다. 서연은 걸었습니다. 또각또각 구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렸습니다.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서연은 시선을 받지 않았습니다. 테이블 한가운데로 걸어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품 안에서 아르미를 꺼내 이사들을 향해 보여주었습니다. 수군거림이 테이블을 가로질렀습니다. 강민혁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디서 근본도 없는 아이를 데려와 이사회를 모독하느냐고 했습니다. 목소리는 컸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그를 바라봤습니다. 10년 동안 이 집안에서 들었던 말들이 스쳤습니다. 때 이어줄 사람도 없는데 고생할 필요 있나요? 근본도 없는. 서연은 목소리를 낮게 유지했습니다. 이 아이는 제가 빗속에서 살려낸 생명입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가족입니다. 당신이 그 자격을 논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시어머니가 서류 묶음을 테이블 위로 던지셨습니다. 서류들이 펼쳐지며 이사들 앞으로 흩어졌습니다. 강민혁의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이사들이 앞다투어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차명 계좌, 이체 내역, 이사회 조작 정황. 페이지마다 날짜와 서명이 있었습니다. 한 이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또 한 명이 일어섰습니다. 강민혁은 서류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이사회실 뒷문이 열렸습니다. 최준혁이 수사관 3명을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강민혁의 몸이 굳었습니다. 수사관이 그의 앞에 신분증을 내밀었습니다. 강민혁은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테이블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의사봉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소리가 이사회실 전체에 울렸습니다. 강민혁이 끌려나갔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서연은 아르미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이 소란 속에서도 작은 숨을 고르게 쉬면서요. 시어머니가 서연 곁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두 손으로 서연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5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던 온기였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눈가에 무언가 맺혀 있었습니다. 그분이 우는 것을 서연은 처음 봤습니다. 시어머니는 낮게 말씀하셨습니다. 미안하다, 서연아. 오래 혼자 두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덕분에 제가 설 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 끝 창문으로 가을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계절이 몇 번 바뀌었습니다. 한성그룹은 서연이 공동대표를 맡으면서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재정비되었습니다. 강민혁은 재판을 받았습니다. 아름이는 법적으로 서연의 딸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손녀 앞에서 처음으로 소리내어 웃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에 있던 한재원이 돌아왔습니다. 공항에서 서연을 보자마자 먼저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늦었다고 했습니다. 서연은 그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아름이를 건네주었습니다. 한재원은 아기를 안고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저택 정원에 매화가 피었습니다. 서연은 이란 글자가 새겨진 아름이의 돌반지를 끼워주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핏줄일까요? 아니면 서로를 선택하는 것일까요? 서연이 걸어온 길을 돌아보면 가장 혹독했던 시간이 결국 가장 단단한 자리로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가장 버려진 것처럼 보였던 순간에 가장 소중한 것이 손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피를 나눠서가 아니라 남아있기로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이 진짜 가족 아닐까요?